예, 안녕하십니까. 온신학TV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교목으로 또 기독교 교양 교수로 섬기고 있는 정대경이라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생명공학 기술과 기독교인이라는 주제입니다. 세부적으로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함께 볼 내용은 생명공학 기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먼저 볼 거고요. 그래서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생명공학 기술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또 나아가서 실제적인 사례들에 있어서 생명공학 기술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이후에는 생명공학 기술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예인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여러 생명공학 기술과 연구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.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그 포스터는 영화 옥자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. 이미 세계적인 감독의 대열에 올라섰던 스신 봉준호 감독이 연출했던 작품이죠. 이 옥자라는 그 영화에서는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. 한 그룹은 미란도라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렇게 연구하고 적용해서 슈퍼돼지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기술 회사가 등장하고 있고요. 또 다른 한편의 그룹에서는 미자를 대표로 하는, 그래서 슈퍼돼지의 이름인 옥자라는 슈퍼돼지와 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하면서 옥자라는 돼지를 하나의 식용품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마치 자매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슈퍼돼지를 대하는 옥자라는 인물로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고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.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장면, 후반부 장면을 보면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서 슈퍼돼지를 생산해낸 그 수많은 슈퍼돼지들을 상당히 협소한 우리에 몰아넣고 끊임없이 도축해 나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시사점을 던지고 싶었던 그 대목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인간의 욕망 혹은 인간의 식품을 위해서 생명체인 돼지를 생명공학 기술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량하고 있지는 않은가.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필요하면 그 생명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의 식품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의 생명체를 대상화하고 있지는 않은가.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영화입니다. 두 번째 사례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장면은 콩과 감자와 옥수수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아마 그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 셋 중에 하나는 드셨을 거예요. 근데 왜 이 식품들을 말씀을 드리는가? 이 식품들의 대부분은 GMO 식품입니다. 다시 말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개량해 놓은 식품이다라는 거죠. 2016년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콩 재배량의 49%, 옥수수는 전 세계 재배량의 33% 정도가 GMO 식물 제품입니다. 이런 사례들을 보면 생명공학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.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은 2018년도 11월에 있었던 홍콩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의 허젠쿠이 박사가 발표했던 그 발표의 장면입니다. 이 연구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이 허젠쿠이 박사가 쌍둥이의 배아세포를 편집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, 에이즈에 취약한 CCR5라는 그 유전자를 편집해서 쌍둥이를 출산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 연구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.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을 가져왔었는데요. 왜냐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
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것을 특별히 인간 생명체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제적인 협약 수준의 그런 공감대를 깨뜨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과연 생명공학 기술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, 어느 시점까지 허용하고 이러한 공학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, 이해해 볼 수 있을까입니다. 특별히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공학 기술에는 크리스퍼-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습니다. DNA 구조 안에서 특정한 DNA 서열을 잘라내고 그 안에 새롭게 조작한 DNA의 서열들을 추가로 삽입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사례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기술들이 종합되어서 결국에 인간 배아를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, 생명공학적으로 조작해서 결국에 인간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. 특별히 구체적인 사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사례는 2021년 5월, 얼마 되지 않았죠. 5월에 발표됐었던 국제줄기세포 연구학회에서 발표된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에 관한 것입니다. 2000년도 초반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국제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담론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14일 원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협약 수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. 14일 원칙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된 상태로부터 14일 정도가 흐르면 그 수정된 배아세포는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하게 되면서 그 안에 원시선과 또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서 14일이 지나는 그 시점부터 배아세포는 더 이상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자들과 공학자들은 14일 전까지의 배아세포들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. 하지만 14일 이후의 배아세포들은 암묵적으로, 잠재적으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었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5월에 발표된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14일까지의 배아세포들이 아닌 28일까지의 배아세포, 더 나아가서는 배아세포에 대한 그 일수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풀어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수정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만약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, 잠재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인격체로서,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배아세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또 국내의 과학기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에 대해서 크리스천된 우리들은 알고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협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